할머니, 이 책 대출 가능한가요? 맑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손에 쥔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오후 2시, 작은 식당 앞으로 청년 하나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식당이에요. 도서관은 길 건너편에 있답니다. 나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이미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눈썹 사이에 있는 작은 점, 웃을 때 한쪽으로만 올라가는 입꼬리, 그리고 무엇보다 손목에 차고 있는 낡은 가죽 팔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청년이 머리를 극적이며 돌아서려는 순간 나는 그만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잠깐만요. 청년이 멈춰섰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으며 다가갔습니다. 혹시 그 팔찌 어디서 구하셨어요? 청년은 손목을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아, 이거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 계속 차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과거 기억이 별로 없어서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2015년 7월 23일, 여름 장마가 한창이던 그날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산골 마을에 폭우가 쏟아졌고 개울물은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마을 뒤편 산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렸고 그 아래 작은 집 세 채가 흙더미에 묻혔습니다. 그 중 하나가 우리 집이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나는 무너진 집터를 향해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13살 손자 김민준. 방학을 맞아 서울에서 내려와 나와 함께 살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장을 보러 읍내에 나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집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니까 일찍 들어오겠다고 저녁으로 된장찌개 끓여달라고 문자를 보냈던 아이.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집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흙더미 속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영숙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젊은 소방관이 내 어깨를 잡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흙더미 아래서 13살 아이가 살아남을 리 없다는 것을. 사흘간의 수색 끝에 발견된 것은 민준이의 가방과 신발 한 짝, 그리고 흙에 뒤덮인 작은 휴대폰뿐이었습니다.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토사에 완전히 묻혔거나 계곡 물에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종으로 처리되었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장례식은 치르지 못했습니다. 시신이 없으니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작은 추모식만 열었습니다. 민준이의 부모님, 그러니까 내 아들 부부는 울면서 나를 원망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민준이를 혼자 두고 가셨어요? 왜요? 며느리의 절규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내가 집을 비우지 않았다면, 민준이와 함께 있었다면, 적어도 함께 대피할 수 있었을 텐데. 아들 부부는 그 후 나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손자를 잃은 슬픔과 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찬 그들을 나는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은 재건되었지만 나는 다시는 그곳에 살 수 없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 읍내로 나와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손님들에게 밥을 주고 설거지를 하고 장을 보는 일상 속에서 나는
민준이를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오는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민준이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23이 되었을 손자, 대학생이 되었을 그 아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밤이면 악몽을 꾸었습니다. 흙더미 속에서 나를 부르는 민준이의 목소리. 하지만 아무리 파헤쳐도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청년이 내 식당 앞에 나타났습니다. 과거 기억이 없다고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0년 전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제가 처음 기억하는 건 병원 침대에 누워 있던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부모님이 누구인지, 이름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럼 지금 이름은 이준호라고 해요. 저를 발견하신 분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은 알 수 없대요. 나는 의자를 붙잡고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청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물 좀 가져올게요. 그가 주방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확신했습니다. 걷는 자세, 손을 움직이는 습관, 말투까지 모든 것이 민준이와 같았습니다. 물을 가져온 청년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아시는 분이라도 생각나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안색이 안 좋으셔서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민준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나요? 청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드네요. 앉아보세요. 이야기 좀 해볼까요? 나는 청년을 식당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0년 전에 손자를 잃었답니다. 산사태로. 시신도 찾지 못했죠. 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민준이었어요. 당신과 비슷한 나이였을 거예요. 청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 사진 있으세요? 나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보던 사진. 13살 민준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청년에게 사진을 건네자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아이. 청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까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팔찌 말이에요. 민준이한테 내가 선물한 거예요. 할아버지 유품이었죠. 13번째 생일 선물로 줬어요. 청년은 천천히 손목의 팔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이게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번도 벗어본 적이 없어요. 왜인지 이걸 벗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그 팔찌 안쪽에 뭔가 새겨져 있지 않나요? 청년은 놀란 표정으로 팔찌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확인하더니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민준에게 할머니가라고 새겨져 있어요. 그 순간 우리 둘 다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정말 민준이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인해 봐야 해요.
당신이 10년 전 어디서 발견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깨어난 병원이 여기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아직도 그곳에 계세요. 연락해 볼게요. 나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기다렸습니다. 전화를 마친 청년이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만날 수 있대요. 할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당연하지요. 우리는 식당 문을 닫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청년은 자신이 기억하는 것들을 조금씩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0년 전 7월 말쯤이었대요. 저를 발견한 건 하류 마을 주민이었어요. 계곡에 떠내려온 저를 구해줬대요. 계곡이라고요? 네.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었대요. 혼수 상태로 이틀을 보냈고 깨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내 손자가 있던 그 계곡, 산사태가 일어난 바로 그곳.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종 신고된 사람 중에 저와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얼굴도 많이 부어 있었고 신분증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럼 그 후에는 복지시설에서 지냈어요. 나중에 좋은 분을 만나 입양되었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도서관.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던 곳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나이든 의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준호야, 오랜만이구나. 이분이 제 친할머니일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의사의 진료실에 앉았습니다. 나는 10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산사태, 민준이의 실종, 찾지 못한 시신. 의사는 오래된 파일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네요. 준호를 발견한 날이 2015년 7월 25일이었어요. 산사태 이틀 후죠. 그럼 정말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 혹시 민준이가 특별한 신체적 특징이 있었나요? 왼쪽 무릎에 수술 자국이 있어요. 6살 때 넘어져서 무릎뼈에 금이 갔었죠. 의사는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왼쪽 무릎 보여줄 수 있니? 청년이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희미한 수술 자국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준호는 매일 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던 준호가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시는 된장찌개, 왠지 굉장히 익숙해요. 민준이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란다. 그리고 이 식당 냄새도 뭔가 집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는 준호에게 민준이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함께 보낸 여름방학 매미를 잡으러 다니던 계곡에서 물놀이 하던 추억들. 할머니,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어느 날 준호가 핸드폰에서 오래된 동요를 틀었습니다. 어머, 이건 민준이가 좋아하던. 갑자기 떠올랐어요. 누군가 이 노래를 불러주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따뜻한 목소리로. 내가 민준이에게 자장가처럼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할머니,
이 청년은 확실히 할머니의 손자예요. 의사의 말에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민준아.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준호는, 아니, 민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그래, 민준아. 우리 민준이. 하지만 기쁨과 함께 아픔도 찾아왔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기억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외상 후 기억 상실은 케이스마다 달라요. 평생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어느 순간 갑자기 돌아올 수도 있어요.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이 없어도 괜찮아요. 할머니를 찾았으니까요. 이제부터 새로운 기억을 만들면 되잖아요. 하지만 나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옛 마을을 찾았습니다. 10년 만에 밟는 그곳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 집들이 들어서고 도로가 포장되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은 여전히 그곳에 살고 계셨습니다. 영숙이 할매, 이게 누구여? 10년 만이구만. 이장님, 이 애가 제 손자 민준이에요. 살아 돌아왔어요. 이장님은 깜짝 놀라 민준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우리는 이장님 댁에 앉아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일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에 마을 청년 하나가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이상한 걸 목격했다고 했어. 집이 무너지기 직전에 누군가 뛰어나오는 걸 봤다고. 뭐라고요? 근데 곧 산사태가 나는 바람에 확인을 못했지. 나중에 수색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집이 너무 완전히 무너져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 그런데 이장님, 그때 실종자가 민준이만 있었던 건 아니죠? 이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맞아. 사실 그날 같은 시간에 등산객 한 명도 실종됐어. 서울에서 온 20대 청년이었는데 산사태가 나기 직전에 계곡 근처에 있었다는 목격담이 있었지.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사람도 못 찾았나요? 그래. 계곡 물이 너무 불어서 수색이 불가능했어. 그래서 당시 경찰은 2명의 실종자가 있다고 봤지. 민준이랑 그 등산객.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등산객 특징을 아시나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다고 들었어. 그런데 왜? 나는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키 180cm의 마른 체형. 민준이와 비슷한 조건이었습니다. 이장님, 혹시 그 등산객 가족들도 수색에 참여했나요? 참여하긴 했는데 이틀 정도 하다가 포기하고 올라갔어. 외지 사람들이라 오래 머물기 어려웠나 봐. 나중에 들으니 그 가족도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장례를 치렀다더군. 민준이가 탈출했을 가능성. 하지만 머리를 다친 상태로 계곡까지 떠내려갔을 것입니다. 그 청년분 아직 마을에 계신가요? 응, 지금은 소방대원으로 일하고 있어. 전화번호 줄까? 그런데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만약 하류에서 발견된 사람이 민준이가 아니라 그 등산객이었다면 경찰은 왜 두 실종자를 제대로 연결하지 못했을까? 소방대원 정우진 씨는 우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일은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산 아래쪽에 있었는데 갑자기 집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을 봤다고요? 네. 집 뒤쪽으로 누군가 뛰어나오는 걸 봤어요.
어린 학생 같았어요. 하지만 곧 흙더미가 쏟아지는 바람에 시야에서 사라졌죠.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추측할 수 있나요? 아마 계곡 쪽으로 갔을 거예요. 집 뒤가 바로 계곡이거든요. 토사에 휩쓸려 물에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커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민준이는 산사태 직전에 집에서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계곡으로 떠내려가며 머리를 다쳤고 기억을 잃은 채 하류에서 구조되었습니다. 신원 확인이 안 되어 실종자 명단과 연결되지 못했고 10년간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왜 경찰은 같은 날 같은 지역에서 실종된 두 사람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을까? 다음 날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퇴직한 그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일이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김 형사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사실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하류에서 발견된 청년 신원 확인을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실종자 명단에 누구와도 매칭이 안 됐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등산객은 키가 180cm 이상이었는데 발견된 사람은 그보다 작았어요. 그리고 민준이는 당시 13살이었으니 더 작았죠. 그래서 제3의 인물일 가능성도 고려했지만, 하지만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를 깨울 수도 없고 지문은 훼손됐고 가족도 나타나지 않으니 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무연고자로 처리됐죠. 나는 깨달았습니다. 민준이가 10년 동안 신원을 찾지 못한 이유를. 경찰은 13세 소년이 아닌 20대 청년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사님, 그럼 그 등산객은 어떻게 됐나요? 김 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1년 후에 시신이 발견됐어요. 계곡 하류 20km 지점에서요. 신원 확인 결과 바로 그 등산객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장례까지 치른 뒤였죠. 그렇다면 민준이는? 맞아요. 민준이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가 찾던 2명 중 누구도 아닌. 하지만 당시엔 13세 소년이 그렇게까지 떠내려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수색 범위를 너무 좁게 잡은 게 실수였습니다.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10년 동안 유령처럼 존재했던 거네요. 어느 명단에도 없었던 사람.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부모님께 알리는 것.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혁아, 엄마다. 할 말이 있어. 민준이가 살아 돌아왔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정말이야. 유전자 검사까지 했어. 우리 민준이가 살아 있었어. 아들 부부는 당장 달려왔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동안 얼마나 조마조마했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식당 앞에서 기다리던 민준이는 차에서 내리는 중년 부부를 보았습니다. 저분들이, 네, 당신 부모님이에요. 민준이의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아, 정말 민준이니? 엄마. 민준이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널 찾지 못해서 미안해. 저도 기억은 못해요. 하지만 느껴져요.
당신들이 제 부모님이라는 걸. 우리는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10년의 이별, 10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천천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대신 당분간 읍내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낯설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부모님도 이해했습니다. 10년의 공백을 단번에 메울 수는 없으니까요. 민준이는 계속 도서관에서 일했고 퇴근 후면 내 식당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도와드릴까요? 설거지 좀 부탁한다.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 잃어버렸던 10년을 되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자주 하던 말이 뭐였어요? 할머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지. 민준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머니 된장찌개가 정말 최고예요. 그 말에 나는 또 울컥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옛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살던 곳이란다. 새로 지어진 집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지형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계곡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준아, 조심해라. 할머니, 여기. 민준이가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큰 바위가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 파란 야생화가 피어 있었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 내가 좋아하던 곳이야.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나요. 할머니랑 여기서 물놀이 했어요. 할머니가 수박을 차갑게 해서 가져오셨죠. 민준아,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집이 흔들렸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넌 살아 돌아왔어. 그날 이후 민준이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단편적이고 흐릿했지만 분명한 기억들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민준이는 부모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기억을 다 찾지는 못했지만 괜찮아요. 지금부터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 되잖아요. 민준이의 어머니는 내게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를 원망하고 연락도 끊고. 괜찮아. 나도 내 잘못이 크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으세요. 그저 불운한 사고였을 뿐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했습니다. 민준이는 새 이름 준호도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이름으로 10년을 살았어요. 이 이름도 제 일부예요. 김민준이자 이준호. 두 이름 모두 저예요.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1년 후 우리는 작은 책방을 열었습니다. 민준이와 내가 함께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책방 이름은 돌아온 시간. 민준이는 낮에는 도서관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책방을 지켰습니다. 나는 옆에서 작은 찻집을 운영했습니다. 벽에는 민준이가 직접 쓴 글이 걸려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완전히 기억났어요. 뭐가?
할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할머니를 좋아했는지도요. 나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도 알아. 내가 할머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10년이 걸렸지만 결국 돌아왔어요. 할머니 곁으로. 그래, 잘 돌아왔다. 우리 민준이.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슬픈 비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우리는 차를 마셨습니다. 책방에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고 민준이는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잃어버렸던 10년. 하지만 그 시간조차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선물이었습니다.